멈추시오. 사지 멀쩡한 장정들이 노인을 핍박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건달들이 코웃음을 치며 달려들었지만 산사에서 익힌 수박치기 솜씨로 순식간에 혼쭐을 내버렸죠. 눈밭의 나뒹구는 건달들을 뒤로하고 연희는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조정의 실세인 대감마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희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장터 모퉁이의 작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어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모, 여기 뜨끈한 장국밥 한 그릇 주시오. 연희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푼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구르는 동전을 세어보니 딱 장국밥 2그릇 값이었죠. 잠시 망설이던 그는 한 그릇만 주문했습니다. 노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도 함께 먹게나. 늙은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연희가 손사래를 쳤지만 노인은 이미 주모를 불러 같이 나눠 먹을 빈 그릇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국밥이 상 위에 놓였어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안도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죠. 자네, 참으로 심성이 곱구먼. 이름이 무엇인가? 연희라 하옵니다.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이 모습이지만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음세. 어르신 개념치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주막 안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연희는 노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노인이 일어서려 하자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바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주막 앞까지 배웅한 연희는 노인이 눈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그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연희는 주막으로 돌아와 주모에게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남은 동전으로는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작은 방이 고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막 앞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요란한 고함 소리에 연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화려하게 장식된 사인교가 주막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관복을 입은 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주막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좌참찬 이안로 대감 행차시다. 그 말에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좌참찬이라면 조정에서 손꼽히는 높은 벼슬이었어요. 서둘러 옷깃을 여미고 밖으로 나가려던 연희는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인교에서 내리는 사람이 바로 어제 그 노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얀 수염이 바람에 나부끼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는 관모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낡은 옷 대신 품이 있는 관복을 입은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온화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대감이 연희를 발견하고는 빙그레 웃었어요. 잘 잤나? 연희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은 손짓으로 일어나라 하더니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주머니를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제 은혜에 대한 보답일세. 은자 열량이니 밖에나. 은자 열량이라면 평민이 1년 넘게 써도 남을 거금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흘렸어요. 하지만 연희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황송하오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대감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연희가 미쳤다는 듯 수군거렸지만 대감은 오히려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허허, 요즘 세상에 이런 기계를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주상전하의 명으로 내 백성들의 고충을 알아보기 위해 어제 그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자네 같은 젊은이도 발견하고 냉운이 참으로 좋구만.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자 대신 다른 것을 청하겠네. 오늘 저녁 내 집으로 와서 저녁 한 끼 함께 하지 않겠나? 연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의 저택에 초대를 받다니 이건 분에 넘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대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감님의 부름이라면 감히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희는 해질녘 대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 드넓은 마당을 지나자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정원에는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런 호화로운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감의 저택안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하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감이 연희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돌이 지펴져 있었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그의 눈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를 보자마자 남자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을 데려와 상까지 차려주시다니.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경윤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분은 내 아비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다. 은인이라고요? 저런 거지 같은 놈이 아버님을 구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윤이라 불린 남자는 대감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연희의 옷깃이 찢어질 듯 당겨졌습니다. 사기꾼이 분명해. 늙은이 약점 잡아서 재산이나 뜯어낼 속셈이겠지. 연희는 잠시 경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재산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 자신의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분노로 가장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경윤의 손목을 잡았어요. 순간 경윤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산사에서 배운 수박치기는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도 포함하고 있었죠. 연희는 경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경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사람을 하대하려거든 본인의 인격부터 갖추시지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경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하인을 불러 연희를 끌어내려 했지만 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 경윤아, 당장 물러가거라. 하지만 아버님, 물러가라 했다. 대감의 호통에 경윤은 이를 갈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네, 연희.
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이런 망신을 시키는구먼. 대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대감을 위로했어요. 괜찮습니다, 대감님.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들이운 그림자가 단순한 부자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요. 경윤의 눈빛에서 본 탐욕은 언젠가 큰 화를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윤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독을 품은 뱀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대감은 연희를 사랑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처음에 연희는 사양했지만 대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사랑채는 본체와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고 창문 너머로 대나무 숲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드러운 비단 이불과 따뜻한 온돌은 산사의 차가운 마룻바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보며 연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선비였는데 이제는 조정 대신의 저택에서 묵고 있다니 말입니다. 새벽 첫 닭이 울었습니다. 연희는 습관처럼 눈을 떴어요. 산사에서는 새벽 예불 소리에 맞춰 일어나곤 했었죠.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니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하늘 끝자락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연희는 구석에 놓인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빗자루가 돌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 빗자루가 만들어내는 리듬, 그 모든 것이 산사에서의 아침을 떠올리게 했어요. 대감이 사랑채 창문을 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연희의 윤곽이 선명해졌어요. 구부린 허리 땅에 닿을 듯 낮게 잡은 빗자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손놀림. 대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 새벽부터 무얼 하는가? 대감의 목소리에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황급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님.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니네, 아니야. 하지만 이건 하인들이 할 일이지 않은가? 연희는 빗자루를 다시 들며 대답했습니다. 산사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돌봤습니다. 손을 놀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남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연희는 달랐어요. 대감은 사랑채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이튿날부터 연희의 하루는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화단해주고 대감이 일어나실 시간에 맞춰 약재를 다렸어요. 약재 끓는 냄새가 사랑채 주변으로 퍼지면 대감은 그것이 아침을 알리는 신호인 줄 알았습니다. 연희, 약은 내가 직접 다려 먹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대감님. 약재는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연희는 약재를 다리는 동안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물의 양을 확인하고 약재가 제대로 우러나는지 살폈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대감은 말을 잃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연희를 글벗으로 삼아 함께 책을 읽었어요. 두 사람은 사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 사서삼경을 펼쳤습니다. 연희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에 대감은 감탄했어요. 가난한 선비라지만 그의 학식은 웬만한 양반집 자제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가? 대감이 물었어요. 연희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산사의 스님들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책도 많이 읽게 해주셨고요. 허허, 절에서 유학을 가르치다니 신기하구먼. 스님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그것을 깨닫는 길이 여럿일 뿐이라고요. 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연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이미 어른 못지않았습니다. 본체에서는 경윤이 창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감과 연희가 마루에서 함께 웃으며 책을 보는 모습, 대감이 연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윤의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가 저런 놈과. 경윤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탁자를 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옆에 있던 하인이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연희는 대감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물을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함께하며 밤에는 잠자리를 챙겼습니다. 대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몸 상태에 따라 약재를 조절했어요. 대감도 연희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새 옷을 지어 입히고 과거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재를 내주었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서재에서 시를 짓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대감과 연희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어요. 대감이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대감님. 내 재산 일부를 가난한 선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고 싶네. 집안이 가난하여 공부를 못하는 이들을 돕고 싶다네. 연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대감의 뜻이 얼마나 숭고한지 알 수 있었어요. 조선에서는 양반이 아니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고 가난하면 책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훌륭한 뜻이십니다, 대감님. 자네가 이 일을 도와주게. 어떤 이들을 도와야 할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자네의 생각을 듣고 싶네.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며 희미한 소리를 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대감님의 뜻을 받들어 힘껏 돕겠습니다. 제가 산사에서 자랄 때도 스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글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선비들을 선발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대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연희의 눈에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서재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요. 경윤이었습니다. 그는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기고 서재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재산 일부를 장학금으로 연희가 돕겠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경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거지 녀석이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대려고. 경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 저 하찮은 선비 때문에 줄어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되었어요. 아버지가 저 녀석한테 내 재산을 준다고? 절대 그럴 순 없어. 경윤은 이를 갈며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마치 저주받은 그림자처럼 일그러져 보였어요. 담장에 걸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재에서는 대감과 연희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으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 뒤에는 이미 어두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경윤의 탐욕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올 터였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공부에 매진했어요. 촛불이 녹아내리도록 책을 읽고 붓이 닳도록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어요. 대감은 연희의 건강을 걱정하며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죽을 손수 끓여와 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그릇 옆으로 대감이 앉았습니다. 연희, 몸을 상하면 시험도 소용없네. 괜찮습니다, 대감님. 이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가락 마디가 대감의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네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네. 너무 애쓰지 말게나. 연희는 대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대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촛불 아래에서 연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연희는 일어나 몸을 씻었어요. 대감이 준비해둔 새 도포를 입고 허리띠를 단단히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떨림이 느껴졌어요. 손을 꼭 쥐었다가 폈습니다. 대문 앞에는 대감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절을 올리자 대감이 두 손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 자네의 실력을 마음껏 펼치게. 내 여기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깊이 허리를 숙인 뒤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대감이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말입니다. 시험장은 수많은 선비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집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연희의 소박한 도포는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이 연희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연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연희는 붓을 들었어요.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붓끝에서 먹물이 스며들며 글자가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연희는 산사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스님들이 말씀하셨던 자비와 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대감이 보여준 검소함과 따뜻함도 떠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글자가 줄을 이루고 문장이 단락을 만들고 생각이 글로 완성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시험장 안은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연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발표일 아침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마당을 서성거리며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대감도 일찍 일어나 사랑채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대감님, 만약 제가... 연희가 말을 꺼내려 하자 대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자네는 이미 최선을 다했네. 그것으로 충분하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 사람들의 환호성이 뒤섞여 들려왔어요. 연희와 대감이 황급히 일어나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시 장원급제, 연희 어르신 계십니까? 관원들이 붉은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장원급제라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연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감이 얼른 그를 부축했어요. 해냈구나, 연희. 자네가 해냈어. 대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연희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로 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축하하러 몰려들었어요. 주막 주인도 왔고 장터 상인들도 왔고 연희가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대감의 저택 마당은 축하 인파로 가득 찼어요. 대감은 직접 술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며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이웃들도 모두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본체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윤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창틀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나무를 긁어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저놈이 급제까지 했으니 아버지가 더 끼고 돌겠구나. 경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연희를 어깨에 메고 만세를 불렀어요. 대감은 그 옆에서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경윤의 마음속에 어두운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저놈을 제거해야 해. 밤이 깊었습니다. 축하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경윤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어둠 속을 걸어 한양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허름한 기와집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의원이었어요. 경윤은 품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일을 하나 맡기고 싶소. 의원이 주머니를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다고 소문을 퍼뜨려 주시오. 의원 선생이 직접 진찰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게 아니오. 의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손 안의 은자 무게가 그 망설임을 지워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소문을 내겠습니다. 경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사악한 기운이 풍겼어요. 의원은 문을 닫으며 은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양 곳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좌참찬 대감이 노망이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주막에서도 골목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대감마님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더군. 글쎄 말이야, 의원이 직접 보고 그러던데. 아이고, 그 나이에 노망이 들면 큰일인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경윤은 때를 기다렸어요. 소문이 충분히 퍼진 어느 날 저녁, 경윤은 본체의 문중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여러 어르신들, 실은 아버님 건강이 걱정되어 모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경윤아? 아버님께서 요즘 말씀이 이상하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사람을 못 알아보실 때도 있으십니다. 문중 어른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윤은 거짓 눈물까지 짜내며 말을 이었어요. 의원이 보고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한 곳에서 쉬셔야 한다고요.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소문으로 이미 들은 터라 의심하지 않았어요. 경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경윤은 하인들을 시켜 대감을 별채로 옮겼습니다. 별채는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어요. 대감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경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조용히 쉬셔야 합니다. 별채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잠겼어요. 대감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감의 외침만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연희가 이상함을 느끼고 본체로 찾아왔습니다. 문지기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비켜주시오. 대감님을 뵈어야 하오. 안 됩니다. 대감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연희가 강하게 밀쳤지만 문지기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결국 연희는 쫓겨나듯 물러났어요. 발길을 돌리며 연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본체 창가에서 경윤이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연희의 주먹이 떨렸어요. 연희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본체를 찾았습니다. 문지기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담장 밖을 서성이며 별채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경윤이 시킨 하인들은 완강했습니다. 연희를 보기만 하면 막대기를 들고 쫓아냈어요. 때로는 개까지 풀어 위협했습니다. 밤마다 연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고민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갈까 아니면 관아에 고발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대감이 직접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핑계가 있는 한 연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가을의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었어요. 정원의 국화가 피고 지는 동안 대감은 별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탁해졌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희미했어요. 경윤은 대감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때로는 그마저도 건너뛰었습니다. 대감의 몸은 날로 야위어 갔어요. 관복을 입던 든든한 어깨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흰 수염은 윤기를 잃고 푸석거렸습니다. 약재도 끊어졌습니다. 대감은 오랫동안 기침을 달래는 약을 복용해 왔는데 경윤은 그것마저 주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기침 소리가 별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컥컥거리는 소리, 목이 쉬어나오는 신음,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처량하게 들렸어요. 대감은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밖을 바라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아가고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틀을 따라 그었어요. 나무의 거친 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대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경윤을 너무 엄하게 키웠던 걸까? 아니면 너무 관대했던 걸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어야 했을까? 수없이 되묻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속에 후회만 쌓여갔습니다. 본체에서는 경윤이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 하나만 켠 채 무언가에 골몰했어요. 탁자 위에는 대감의 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별채를 방문한다는 핑계로 대감의 방에 들어가 훔쳐온 것이었어요. 경윤은 백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았어요. 먹물이 벼루에서 천천히 번지며 검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경윤은 대감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여러 번 연습했어요. 대감이 예전에 쓴 편지들을 옆에 놓고 한 획 따라 그렸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실패했습니다. 글자가 삐뚤어지거나
힘이 없어 보였어요. 경유는 종이를 구겨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다시 백지를 펼치고 붓을 들고 글자를 썼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경윤의 솜씨가 늘었습니다. 대감의 필체와 비슷해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얼핏 보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경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본격적으로 분재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을 장남 이경윤에게 물려준다. 붓끝에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글자 쓸 때마다 경윤의 호흡이 빨라졌어요. 손이 떨려 글자가 흐트러질 뻔했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등줄기도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자 경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이를 들어 촛불 가까이 가져가 꼼꼼히 확인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고 배열도 완벽했습니다. 이제 인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경윤은 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어요. 인주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빛깔의 인주가 촛불에 반사되며 피처럼 보였어요. 인장을 인주에 찍고 종이 위에 단단히 눌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윤은 천천히 인장을 떼어냈어요.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알로라는 글자가 또렷했어요. 경윤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경윤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어요. 일그러진 그림자는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별채에서는 대감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대감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대감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붓도 없고 종이도 없고 먹도 없었어요. 경윤이 모든 것을 치워버렸습니다. 대감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흰색 속적삼의 옷고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찢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손바닥만 한 천조각이 떨어져 나왔어요. 대감은 그것을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글을 쓸 것인가? 대감은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봤어요.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가락 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은 신음을 삼켰어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붉은 피가 손가락 끝에서 방울방울 맺혔어요. 대감은 피 묻은 손가락을 천 조각 위에 가져갔습니다. 첫 글자를 썼습니다. 아. 손가락이 천을 스치며 피가 번졌어요. 글자가 희미했습니다. 대감은 다시 손가락을 입에 물었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가 더 많이 나왔어요. 아들의 폐륜을 고발하노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흐트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피가 마르면 다시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을 터지도록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를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니 글이 이어졌습니다. 대감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남겨야 했습니다. 인장을 훔쳐 거진 문서를 만들었으니 손가락 끝이 아팠습니다. 피가 계속 나왔어요. 천 조각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대감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글을 완성했어요. 이 글을 보는 이는 부디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노라.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자 대감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어요. 천 조각을 꼭 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정신을 놓칠 수 없었어요. 어디에 숨겨야 할까? 대감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경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어요. 찾기 쉬운 곳에 두면 안 됐습니다. 눈길이 벽에 머물렀어요. 낡은 벽에 작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대감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리며 벽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이 꺾여 넘어질 뻔했지만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천 조각을 작게 접어 틈새에 밀어 넣었어요. 손가락 끝이 거친 벽면에 긁혔습니다. 새로운 상처가 생겼지만 끝까지 밀어 넣었어요. 천 조각이 틈새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옷자락으로 감았어요.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연희는 그동안 대감을 만나려 애썼습니다. 매일 본체를 찾아갔지만 문지기들에게 쫓겨났어요. 밤마다 담장 밖을 서성이며 별채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연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을 택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담장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담장을 더듬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발을 디딜 곳을 찾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산사에서 익힌 몸놀림이 도움이 되었어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담을 넘었습니다. 담 위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찰 도는 하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담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정원의 나무 그림자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연희는 창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좁은 틈이었지만 몸을 비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더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열었어요. 틈이 넓어지자 몸을 비틀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을 빠져나와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둠 속에서 연희의 눈이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방 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대감이었습니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앙상한 손. 연희는 무릎을 꿇고 대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대감님, 대감님. 대감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어요. 천천히 연희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 자네인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희는 대감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대감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감이 힘없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벽의 한 지점을 향했어요. 연희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틈새를 찾았어요. 손가락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피로 물든 천 조각이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촛불을 켰어요.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피로 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연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이를 악물고 천 조각을 품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대감에게 돌아가 손을 꼭 잡았어요. 대감님, 제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안도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대감에게 물을 먹이고 담요를 덮어준 뒤 조심스럽게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며 주변을 살폈어요. 순찰 도는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연희는 그림자를 따라 담장으로 향했어요. 담을 넘어 밖으로 나온 연희는 품속의 혈서를 만졌습니다. 천 조각의 스민 대감의 피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이것 하나가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사랑채로 돌아갔어요. 촛불을 켜고 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대감의 고통이 전해졌어요.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 글씨, 그 절박함이 종이에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혈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 깊이 넣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문중 어른들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감의 상황을 설명하고 경윤의 음모를 귀띔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연희의 진지한 태도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느 날 경윤이 문중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감의 분재기를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연희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경윤이 가짜 문서를 내놓는 순간 진짜 증거로 반박할 수 있을 터였어요. 문중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본체 대청마루에는 문중의 어른들이 도열에 앉았어요. 흰 수염을 기른 노인들, 위험 있는 얼굴의 중년 남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청마루 앞마당에는 구경꾼들도 모여들었어요. 경윤은 정중한 표정으로 앞에 나섰습니다. 손에는 가짜 분재기를 들고 있었어요. 새로 지은 비단 도포를 입은 모습은 화려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핥으며 문서를 펼치려 했어요. 여러 어르신들, 오늘 아버님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윤이 분재기를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청마루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연희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 묻은 천 조각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천 조각을 비추며 붉은 글씨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멈추시오. 여기 대감의 피눈물이 담긴 진실이 있소. 연희의 외침이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문서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마루를 울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경윤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연희가 혈서를 더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대감께서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쓰신 글입니다. 경윤 도령이 아버지를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경윤이 황급히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하인 대여섯 명이 연희에게 달려들었어요. 곤봉을 든 자도 있었고 맨손으로 덤비는 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이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연희는 몸을 낮춰 피했어요. 곤봉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연희는 하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곤봉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연희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발을 뻗어 하인의 다리를 걸었어요. 하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얼굴이 마루바닥을 찌우며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하인이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연희는 오른쪽 하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동시에 왼쪽 하인의 팔을 잡아 던졌어요. 두 하인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먼지가 일어나며 신음소리가 섞였어요. 나머지 하인들은 연희의 실력을 보고 주춤거렸습니다. 발을 떼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연희는 혈서를 여전히 꽉 쥔 채 경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두시오.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시오.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경윤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붙였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연희는 혈서를 문중 어른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가장 나이든 어른이 혈서를 집어들었어요. 노안경을 쓰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름 사이로 분노가 번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대감의 글씨가 맞구나. 피로 쓴 글씨. 얼마나 절박했으면.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차례로 혈서를 돌려봤어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경윤에게 향했어요. 경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자가 꾸민 것입니다. 저놈이 재산을 노리고 거짓으로 만든 것입니다. 문중 어른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경윤을 향해 다가갔어요. 노안 얼굴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닥쳐라. 우리가 바보로 보이느냐? 이 글씨가 대감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 보호라고? 별채에 가두고 굶기는 것이 보호냐? 어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꾸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경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별채로 가보자. 직접 대감을 베어야겠다. 몇몇 어른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문중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희가 앞장서서 별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경윤은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별채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굳게 잠긴 자물쇠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희가 돌을 들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에 쓰러진 대감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어른들이 급히 달려가 대감을 부축했습니다. 야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대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주변을 훑었어요. 여러분, 오셨습니까? 대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코를 훌쩍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감을 부축하여 대청마루로 돌아왔습니다. 상석에 대감을 모시자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섰어요. 대감은 경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어요. 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내가 어찌 아비에게 이럴 수 있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흰 수염에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경윤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어요. 하지만 귀까지 붉어진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경윤을 에워쌌습니다. 누군가 품속에서 새끼줄을 꺼냈어요. 경윤의 손목을 뒤로 꺾어 묶기 시작했습니다. 경윤이 발버둥 쳤어요. 놓으시오.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오.
장남은 무슨, 내가 무슨 자격으로. 새끼줄이 단단히 묶였습니다. 경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 갑자기 경윤이 허리춤에 손을 뻗었습니다. 숨겨둔 단도를 빼들었어요. 번쩍이는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며 섬광을 만들었습니다. 다 저놈 때문이야. 저 거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경윤이 연희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희는 침착하게 몸을 낮췄습니다. 칼날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연희가 몸을 일으키며 경윤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비트는 순간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으악! 경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연희는 경윤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어요. 경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듯 숙여졌어요. 신음소리가 입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연희는 경윤을 놓지 않고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오, 경윤 도령. 더 이상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소.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다시 다가와 경윤의 팔과 다리를 더 단단히 묶었어요. 이번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꽁꽁 묶었습니다. 경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어요.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경윤 앞까지 걸어갔어요. 내려다보는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만에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것이 내 잘못이구나.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뻔했어요. 연희가 얼른 대감을 부축했습니다. 대감은 연희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어요. 문중 어른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한성부 관아에 경윤을 넘기기로 했어요. 폐륜죄로 고발하여 정식 재판을 받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윤은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감을 가뒀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문이 닫히며 경윤의 마지막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증오에 찬 눈빛이 어둠 속으로 묻혔어요. 대감은 연희의 부축을 받으며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방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따뜻한 온돌, 깨끗한 이불,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대감을 자리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떠다 드렸어요. 대감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야윈 손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감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 한숨 속에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대감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저택이 부산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를 했어요. 문중 어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한성부 관아로 경윤을 넘기는 날이었어요. 연희는 대감을 모시고 본체에서 나왔습니다. 대감은 하룻밤 푹 자고 나니 조금 기운을 되찾은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연희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어요. 별채에서 경윤을 끌어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퀭퀭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새끼줄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가끔 대감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앞에는 새끼줄에 묶인 경윤이 끌려갔고 뒤에는 대감과 연희 그리고 문중 어른들이 따랐어요. 하인들도 몇 명 동행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밝아졌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어요. 좌참찬 대감의 아들이 아버지를 가뒀다는 이야기, 가난한 선비가 대감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한양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행렬을 따라왔어요. 저게 그 페류나로구나. 아이고, 저런 자식을 뒀으니 대감마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수군거림이 경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한성부 관아가 보였습니다. 높은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마당에는 붉은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관청의 위엄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문이 크게 열리며 관속들이 나와 일행을 맞이했어요. 경윤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자 경윤이 잠깐 버텼지만 관속의 손에 눌려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북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둥, 둥, 둥. 무겁고 엄숙한 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어요. 판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으니 주변이 숙연해졌어요. 나무로 만든 경책을 집어들고 한번 내리쳤습니다. 쩡! 날카로운 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죄인 이경윤, 고개를 들어라. 판관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경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아비를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윤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저는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한 것뿐입니다. 노안으로 정신이 혼미하셔서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판관이 눈을 가늘게 뜨고 경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경윤의 거짓을 꿰뚫는 듯 했어요. 그렇다면 어찌 의원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느냐? 증인을 들이라. 관아 문이 열리며 깡마른 의원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도 새끼줄에 묶여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을 꿇자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깊이 숙여졌어요. 판관이 손짓하자 관속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경윤이 의원을 만난 날짜와 장소, 주고받은 은자의 액수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문중 어른들이 미리 조사해 둔 것이었습니다. 내가 경윤에게 은자를 받고 대감이 노망났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사실이냐? 의원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경윤을 바라봤어요. 경윤이 눈을 부라리며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판관의 위엄 앞에서 거짓은 통하지 않았어요. 의원이 이마를 땅에 찌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소인이 은자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경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얼마를 받았느냐? 은자 20냥을 받았습니다. 판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속에게 지시했습니다. 관속들이 곧바로 의원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한식경도 안 되어 돌아와 은자 주머니를 바쳤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판관의 손에 느껴졌어요. 판관이 주머니를 열어
동전을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20냥이로다. 경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경윤,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있느냐? 경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숨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판관이 다시 경책을 내리쳤습니다. 쩡, 다음 증인을 들이라. 대감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석 달간의 유패로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감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대감마님, 편히 앉으십시오. 관속들이 자리를 내왔습니다. 푹신한 방석을 깔고 대감을 모셨어요. 대감이 앉자 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아드님이 하신 일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입술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 경윤이 나를 별채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소. 약도 끊었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했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흰 수염에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었소.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판관도 입을 다물었어요. 대감의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경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판관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어요. 대감마님, 혹시 아드님이 인장을 훔쳐간 사실을 아십니까? 대감이 품속에서 문서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경윤이 만든 가짜 분재기였고 하나는 진짜 분재기였어요. 판관에게 2 문서를 모두 바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뜻이오.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선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나머지는 경윤에게 물려주려 했소. 판관이 2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필체가 확연히 달랐어요. 경윤이 흉내낸 글씨는 어설펐고 진짜 대감의 글씨는 힘이 있었습니다. 획의 굵기, 글자의 간격, 모든 것이 달랐어요. 차이가 명백하구나. 판관이 연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연희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어요. 그대가 대감을 구한 연희인가?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대감이 갇힌 것을 알았느냐? 연희는 그날 밤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담을 넘은 것, 별채에 숨어든 것, 혈서를 발견한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혈서를 꺼내 판관에게 올렸어요. 판관이 혈서를 펼쳤습니다. 피로 쓴 글자들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대감의 절박함이 종이에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판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충분하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판관이 경책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관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경책이 내려오기 직전의 정적,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경윤도 고개를 들어 판관을 바라봤어요. 쩡! 경책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뼛속까지 울렸어요. 이경윤은 아비를 가두고 재산을 뺏으려 한 페르나로다. 강상죄를 범한 자는 엄히 다스려야 하나 대감마님의 정을 헤아려 유배형에 처하노라. 경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관속들이 달려들어 끌어냈어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끼줄이 더 단단히 묶였어요. 경윤의 외침이 점점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의원 김상길은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해한 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의원 자격을 박탈하노라. 의원도 끌려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곤장 소리가 울렸어요. 대나무 회초리가 살을 때리는 소리, 비명, 그리고 다시 곤장 소리. 그 소리가 10번, 20번, 50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원의 비명은 점점 작아지다가 신음으로 바뀌었어요.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필귀정이로다. 옳은 일이 이긴 것이다.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관아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했어요. 판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어요. 대감마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정의는 이겼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정의가 승리한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연희가 대감을 부축했습니다. 대감의 손이 연희의 팔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연희, 자네가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구려. 대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대감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내 진짜 아들이네. 그 말에 연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관아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추듯 날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둘을 에워싸고 축하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어요. 한성부 관아 마당은 정의가 승리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와 대감을 향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경윤을 유배지로 보내는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관속들이 경윤을 호송마차에 태웠어요. 철창 너머로 경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그러진 표정, 눈물 자국, 그리고 후회로 가득한 눈빛이 있었어요.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며 멀어져 갔어요. 구경꾼들이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지만 경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차에 실려갔어요. 점점 작아지는 마차가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대감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폐륜을 저질렀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연희가 대감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 손길에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대감님.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관아를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옷자락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대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였어요. 가슴 가득 공기를 들이마시자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저택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는 문중 어른들이 따랐고 거리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어요. 한양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난해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가 여름을 지나 다시 가을이 왔어요. 대감의 저택 마당에는 단풍나무가 불타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리며 땅 위에 술을 놓았어요. 대감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별채에 갇혀있던 석 달의 고통은 서서히 지워졌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약재 복용, 그리고 연희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살이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아침이면 연희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국화꽃을 감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천천히 조화를 이루며 정원을 돌았어요. 연희는 회시에도 합격하여 정식 관직에 올랐습니다. 성균관의 젊은 학관으로 임명되어 후학을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검소한 관복을 입은 연희의 모습은 산사에서 자라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빛은 맑았고 말투는 겸손했어요. 학생들은 연희의 가르침을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대감과 연희는 서재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탁자 위를 비쳤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따뜻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대감이 찻잔을 내려놓고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희, 이제 우리가 약속한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선비들을 위한 장학금 이야기 말입니다. 경윤의 음모로 중단되었던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할 때가 온 거예요. 의인 장학계라는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대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손뼉을 한번 쳤어요. 좋네, 참으로 좋아. 의로운 사람을 키워내는 모임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나. 두 사람은 그날 하루를 꼬박 계획을 세우는 데 썼어요. 어떤 선비들을 선발할지, 얼마씩 지원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두 사람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의인 장학계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저택의 동쪽 별채를 개조하여 선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작은 방마다 책상과 책장을 들였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서재도 마련했습니다. 벽에는 의인장학계라고 쓴 현판이 걸렸어요. 대감이 직접 쓴 글씨였는데 힘차고 당당한 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발에는 10명의 선비가 뽑혔습니다. 모두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 공부를 포기할 뻔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장학계에 처음 들어서던 날 연희는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환영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전해졌어요.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고 어떤 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오랜 세월 꿈꿔온 기회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손수 준비한 떡을 나눠주며 한 명씩 격려했습니다. 자네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길 바라네. 장학계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에 매진했어요. 서재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서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토론을 했어요. 촛불이 꺼질 때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대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틈날 때마다 찾아와 어려운 부분을 가르쳐줬어요. 성균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저녁이면 장학계로 왔습니다. 피곤한 기색 없이 선비들과 함께 앉아 경전을 풀이해주고 과거 시험 요령을 알려줬어요. 선비들은 연희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장학계를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선비가 다가왔어요. 20살 남짓한 나이에 깡마른 몸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났어요. 손에는 자신이 쓴 글을 들고 있었습니다. 학관 나으리 소생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청년의 어깨가 가늘고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방법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네. 그렇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청년은 깊이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과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가난했지만 배움에 목말랐던 시절, 스님들의 도움으로 글을 배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어요. 장학계 마당에 쌓인 눈을 선비들이 함께 치웠습니다. 빗자루로 눈을 쓸고 삽으로 눈을 퍼내고 서로 돕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추운 날씨에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싸움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눈사람을 만드는 이들도 있었어요. 대감은 매일 장학계를 찾았습니다. 선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대감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경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 젊은이들을 돌보며 위안을 얻었어요. 그들 하나하나가 자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자 장학계의 첫 번째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10명의 선비 중 5명이 과거에 합격한 것이었어요. 모두 초시를 통과했고 그중 2명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던 날 장학계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북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감이 손수 술을 따르며 선비들을 축하했습니다. 연희도 함께 자리했어요. 촛불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대감은 한 명씩 술잔을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대감님, 그날 장터에서의 인연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은 잔을 들어 연희와 마주쳤어요. 도자기가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서재 안을 채우며 울렸어요. 허허,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1년의 모든 일들이 담겨 있었어요. 눈보라치던 장터의 만남, 경윤의 음모, 별채에서의 고통, 관아에서의 재판,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말입니다. 모든 고난이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의인 장학계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가난한 선비를 돕는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떤 양반들은 대감을 찾아와 자신도 동참하겠다며 기부를 했어요. 은자를 내놓는 이도 있었고 책을 기증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대감의 저택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학계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이었어요. 이제 관직에 나가 백성을 돌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감과 연희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진심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대감님, 학관 나으리,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두 분 덕분입니다. 대감이 손을 저으며 일으켰습니다. 허리를 숙여 절하는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네, 자네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일세. 우리는 단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네. 하지만 선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져온 선물을 내놓았어요. 직접 쓴 글씨, 손수 만든 부채, 고향에서 가져온 특산물들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선물들이었어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선물들을 하나하나 받아들며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뿌듯하고 따뜻해졌어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장학계는 이제 제법 규모가 커졌어요. 두 번째 선발에서는 20명을 뽑았고 세 번째 선발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별채만으로는 부족해서 옆 건물까지 확장했어요. 서재도 늘리고 책도 더 들였습니다. 마당에는 정자도 하나 세워 선비들이 쉬며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대감은 연희와 함께 정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조선 팔도로 퍼졌으면 좋겠네. 가난하여 공부를 못하는 이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대감의 목소리에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감님. 저희가 씨를 뿌렸으니 언젠가는 숲을 이룰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로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의로운 선비가 대감을 구했고 그 인연으로 많은 가난한 선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느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었어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연희가 대감을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었어요. 장터에는 또다시 눈이 내렸고 사람들은 두터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연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장터를 걸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건달들에게 둘러싸인 노인을 구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내가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만 확신할 뿐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선비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대감의 저택으로 돌아오니 따뜻한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손수 차를 끓여 건넸어요. 찻잔을 받아든 연희는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얼굴,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가 따뜻했어요. 경윤의 일로 생긴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님,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자네가 옆에 있어 든든하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정원에 내려앉으며 세상을 조용히 덮어갔습니다. 대감과 연희는 그 광경을 나란히 바라봤어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이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학계에서는 선비들이 여전히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책 읽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 소리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켜진 작은 등불처럼 의인 장학계는 계속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언젠가는 조선 전체를 밝히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 틀린 게 하나 없지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숲을 이루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 나누시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